역사 속 왕실의 결혼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밤은 더욱 그랬어요. 유럽의 왕실들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 결혼을 이용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많은 공주와 왕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대와 결혼했어요. 신부는 멀리 타국에서 왔고 신랑은 그저 초상화로만 상대를 알았죠. 왕실의 결혼식은 국가 간 협상의 결과물이었고 개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드라마는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두 나라의 운명이 뒤엉키는 무대였고 낯선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의 밤이었지만 실상은 눈물과 공포, 음모와 배신이 가득한 첫날 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역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왕실의 첫날 밤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대제도 그런 운명을 맞이했어요. 독일의 작은 공국에서 자란 그녀는 15살의 나이에 러시아의 미래 황제와 결혼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남편 표트르 3세는 술과 장난감 병정놀이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름다운 신부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은 더욱 비극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황실의 공주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로 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찬란한 결혼식은 유럽 전역의 화제였죠. 하지만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루이 16세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는 7년이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 역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겪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택된 남편은 그녀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왕실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런 불행한 결혼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운명을 좌우했고 때로는 국가의 미래마저 바꿔놓았어요. 예카테리나 대제는 후일 남편을 폐위시키고 러시아의 여제가 됐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의 희생양이 됐고 이사벨라 2세는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왕실 결혼식 밤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어요. 권력과 정치적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과 왕관이 진정한 사랑을 대신할 순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왕실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비극들이죠. 그 시작은 러시아 예카테리나 대제의 충격적인 결혼식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카테리나 대제의 결혼식 밤 이후 러시아 궁정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남 표트르 3세를 바라보며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운명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다짐했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표트르는 낮에도 장난감 병정을 가지고 노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군사훈련장에 미니어처 요새를 만들고 작은 대포로 시간을 보내며 국정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신하들은 점차 예카테리나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황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황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죠. 예카테리나는 이 시기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정교회의 전통과 의례도 빠르게 익혔습니다. 반면 표트르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어요. 프로이센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러시아 전통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군대 제복을 프로이센 스타일로 바꾸려 했죠. 이는 군부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엘리자베스 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표트르 3세가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는 재앙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러시아 귀족들과 군부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죠. 예카테리나는 이 시기에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녀의 침실에는 이제 장난감 병정 대신 충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1762년 여름, 예카테리나는 행동에 나섰어요. 근위대의 지지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고 남편 표트르 3세를 폐위시켰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남편은 이제 감옥에 갇혔죠. 일주일 후 표트르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33세의 나이에 러시아의 여제가 된 예카테리나는 이후 34년간 러시아를 통치하며 대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은 러시아의 황금기로 기록됐어요.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죠. 불행한 결혼식 밤은 역설적으로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카테리나는 후일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긴 밤 동안 자신이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상했다고.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제국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의 다른 왕실들도 비슷한 시기에 충격적인 결혼식 밤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궁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 밤 베르사유 궁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랑스 궁정의 고위 관료들은 이 정략 결혼이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한편 베르사유 궁전 깊숙한 곳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왕실 의사들이 긴급히 소집되어 루이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젊은 왕세자의 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72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결혼식 이후 첫 주가 지났지만 왕실의 의무는 이행되지 않고 있었죠.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전달된 비밀 서신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학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황후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파리로 파견했습니다. 베르사유에 도착한 오스트리아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긴급 처치에 들어갔어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루이의 신체적 결함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왕위 계승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수술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기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왕비의 고립감은 날로 깊어갔어요. 프랑스어도 서툴렀고 궁정의 복잡한 예법도 낯설었죠. 유일한 위안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의 회복은 더디기만 했고 궁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일부 귀족들은 이미 다음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궁정의 위기는 유럽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주변 국가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난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루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된 것이죠. 의사들의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왕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리 앙투아네트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1년간의 고립과 소외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화려한 파티와 사치스러운 생활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파리의 상인들은 왕비의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새로운 드레스, 보석, 장신구가 매일같이 궁전으로 들어왔죠. 민심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서서히 악화되는 가운데 왕실의 위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은 7년간의 무성한 소문 속에서 왕실의 체면을 더욱 구겼죠. 의사들의 진단 결과 루이 16세의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수술 이후에야 부부는 진정한 의미의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민중들 사이에서는 왕비에 대한 험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7년간의 무자식 기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왕의 동생과 불륜 관계라는 소문까지 퍼졌죠. 1778년 마리 테레즈가 태어났지만 이미 왕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정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가 되어갔어요. 루이 16세는 시계 수리에 빠져 있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티 트리아농 궁전에서 목동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빵을 구하지 못한 민중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달았죠. 1789년 7월 14일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당겨졌어요. 10월이 되자 분노한 군중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했고 왕실은 틸르리 궁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틸르리 궁이 함락되면서 왕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죠. 루이 16세는 1793년 2월 21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해 10월 16일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화려했던 궁정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과 사랑,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수많은 왕실 커플의 결혼식 밤이 보여주듯 정치적 계산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코 온전할 수 없었죠. 그들의 비극적 결말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